그럼 토론을 조금 1분씩 땡겨서 한 7분 정도로 땡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경환 박사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유민주시민연합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경환입니다. 마이크 들리나요? 마이크 안 들어가요. 눌러야 돼. 예, 마이크 들리나요? 안 들려요. 다시 위로 올리면. 마이크 들리나요? 눌러야 돼. 눌러야 될 거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유민주시민연합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경환입니다. 먼저 주최 측을 대신해서 이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신 우리 대한민국과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사랑하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관심 가지고 촬영에 나서주신 유튜브 방송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제 토론 자료는 나눠드린 자료 22쪽부터 나오는데요. 사실 앞부분은 이제 들어가지 말았어야 될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선거 직후에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라 충분한 자료와 정보, 분석을 바탕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26쪽 이하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시간 관계상 핵심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4.15 총선은 누가 뭐라 해도 참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당을 포함해서 180석 획득했습니다. 무당들 포함하면 190석이죠.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위헌적이고 내용상 문제가 많은 법을 저지할 수 있는 선이 60%입니다. 이미 60% 지나갔습니다. 개헌선 나갔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래통합당 내 개헌에 동조해 줄 사람이 50%는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얼마든지 저 사람들 마음대로 뜯어고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게 4.15 총선의 결과입니다. 어떤 말로도 이거는 저희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참담한 패배를 겪은 겁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왔나 우리가 분석하고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야만 대안이 나올 수 있겠죠. 자, 4.15 총선이 끝나자마자 하루나 이틀 지나서 조선일보, 경향신문, 주간동화 등 주요 언론에서 아주 발빠르게 그 평가 또 심지어 반성, 대안까지 나옵니다. 그 핵심 내용들을 보면 자료에 나눠드렸지만 주로 거대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당 지도부 인사들과 인터뷰한 내용들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이제 의견이 나오는데 하나는 변화론입니다. 변화가 부족했다. 지금 국민의 성향과 의식이 크게 변화했는데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야권이 그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따라서 이제 야당도 바뀌어야 된다. 근데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느냐? 결국은 중도적으로, 중도 좌파적으로, 소위 말하는 PC 리버럴에 가깝게 바뀌어져야 된다. 길거리에서 투쟁하던 태극기 세력으로 대변되는 아스팔트 세력들의 주장들은 극우적인 주장이니까 그쪽은 버리고 더 중도적으로 가야 된다.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의 평가와 대안입니다. 두 번째는 통합론입니다. 통합이 철저하지 못해서 졌다. 이 통합이 좀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우리가 이겼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통합은 또 중도 통합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 주장이 맞습니까? 이 사람들 주장대로라면은 미래통합당을 비롯해서 야권이 더 왼쪽으로 가고 더 중도적으로 가야 돼. 혁신을 하고 통합을 해야 되겠죠. 과연 그런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이 변화와 혁신이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아요? 변화와 혁신 또는 변화와 통합, 이게 바로 2000년 1월 15일 날 유승민이 새로운 보수당을 만들 때 기치로 들었던 내용입니다. 지금 언론과 미래통합당의 지도부가 제시하는 얘기가 바로 그 방향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그 말이 맞다면 또 그렇게라도 가야겠죠. 그래서 저 사람들의 그 반대한민국적인 반자유민주적인 행태를 저지해야 되겠죠. 근데 우선 객관적인 데이터부터 분석을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뭐 정치평론가 얘기는 과거에는 20대 40대와 50대 이상인가의 세대 간의 대결이었는데 이제 50대까지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성향이 바뀌었다 그러는데 제가 선거 결과를 보니까 자 지역구 득표율이 49.9 대 41.5 8.4%밖에 차이가 안 났죠. 또 심지어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은 33.8%로 더불어민주당의 33.3%를 오히려 이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민의 성향은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치적 큰 흐름의 변화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원래 진보와 보수는 40대 40입니다. 그러면 선거란 무엇이냐? 가운데 있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소위 말하는 중도라는 20%를 공략하는 게 선거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40%대 얻어갔어요. 자, 미래통합당 40% 얻어갔습니다. 자기네들이 얻을 건 다 얻어가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실패한 거냐? 중도층 공략에 실패한 게 맞죠. 그런데 이 중도층이라는 게요, 알고 보면은 20%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중도층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정치 분석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대부분은 그냥 모더레이트, 온건파고 대부분 또 한 50% 정도가 온건파고 대부분 이미 마음속으로 정할 당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30% 정도가 무당파, 이 사람들은 어차피 기권할 사람들. 그리고 20%는 아직 정보가 부족해서 결정을 못한 겁니다. 실질적인 스윙 보터들은 불과 3, 4%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만 제대로 가져왔어도 5%만 더 가져왔어도 승리할 수 있었던 선거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정치적 의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치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중도 클릭, 좌클릭 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맞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럼 통합에 실패해서 선거에 패한 것이냐? 아니지 않습니까? 통합하지 않았습니까? 박형준이 중심에서 통추위 만들었고 심지어 김종인이 영입해서 선대위원장 시키지 않았습니까? 중도 통합 다 이룩한 겁니다. 그런데도 실패한 겁니다. 따라서 변화와 중도 통합을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통합을 못해서 실패했다면 그거는 중도 통합을 못했기 때문이 아니죠. 중도 통합 이미 다 했습니다. 진짜 나라를 사랑하고 자 작년 10월 이후에 금년도 2월까지 여론조사나 국민적 분위기를 봤을 때는 선거 괜찮았습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 분위기 누가 만들었습니까? 거대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만들었습니까? 미래통합당 한 거 하나도 없죠. 시민들이 길거리에서 싸워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 부정부패, 비리 공격해서 지지율 끌어올리고 문재인 정부 지지율 낮춰놨습니다. 그런데 막상 선거전에 들어가니까 다 둘러엎었어요. 이게 그런데 통합이 돼서 그 사람들을 오히려 배제시킨 거, 이게 오히려 큰 페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중도적으로 혁신 못하고 중도적으로 통합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건 지금 주류 언론들과 거대 야당을 장악하고 있는 기성 정치인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사기극입니다. 속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진짜 페인이 뭘까요? 가장 큰 페인은 코로나입니다. 팬데믹입니다. 보통 이제 총선은 정권 심판원이 우세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번에 정권 심판할 게 뭐 한두 가지였습니까? 제가 자료에 써놨지만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거예요. 문재인 정권의 폭주, 부정, 부패, 비리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죠. 또 심지어 자기네들이 발이 저려서 뭐 어두운 검은 그림자가 어쩌고저쩌고, 예, 이제 짧게 하겠습니다. 핵심은 뭐냐? 결국은 선거를 잘못했기 때문에 진 겁니다. 자, 코로나라는 요소는 우연적 요소예요. 선거에서 이런 우연적 요소는 언제나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잘 관리해 나가야 되는 게 바로 당 지도부와
선대위원장 등 선거 책임자들이에요. 결국 이 사람들이 잘못해서 진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제가 했지만은 당 지도부가 또는 마쿠 실세들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심지어 혐오감까지 빚어내고 있다는 거. 선거 전략 굉장히 잘못됐죠. 공천 엉망진창이었죠. 43% 혁신 안 한 거 아닙니다. 43% 물갈이 했어요. 40% 이상 물갈이하면 항상 이긴다고 그랬는데 참패를 했어요. 왜냐? 사익이 개입된 사천 막장 공천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건 결국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당 지도부와 선거 책임자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소위 혁신과 통합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바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전면에 등장해서 저희 거대 야당을 장악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회 체제가 바로 이 체제, 이 방향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진정한 통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태극기 애극 세력을 배제하고 중도 좌파적으로 유승민이 말하는 새로운 보수당 가치를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이 국가적 위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 세대를 끌어올 수 있는 미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뭔가 우리가 민주당에게 배워서 제3길 가야 된다는데 배울 점 있습니다. 가치와 정책을 배워서는 안 되죠. 우리가 좌파적인 정책 가치 배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건 그 사람들이 과거에 어떻게 했습니까? 친노 패족이라는 소리 들을 때도 그 사람들은 단결하고 통합하고 투쟁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필요하는 듯한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하실 말씀 되게 많으신데 제가 시간을 잘라서 죄송합니다. 이 주최 측으로서 좀 오버입니다. 시간을 많이 오버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순서로는 우리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45분까지 가능하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거평가가 무지하게 중요한데 너무 좀 대충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늦었지만 이런 자리를 갖게 돼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선거평가 하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선거 그럼 졌다. 왜였냐? 지금 나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졌다, 현금 살포 때문에 졌다, 공천 실패 때문에 졌다, 선거 전략 때문에 졌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공천 실패는 왜 그랬냐? 근데 물갈이도 많이 했네요, 보니까. 그 물갈이의 어떤 폭의 문제만은 아니구나.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어떤 것이 잘된 공천인가? 그러면은 얘기가 이제 100가지로 나눠집니다, 이거는. 사실은 코로나와 현금 살포라고 하는 거는 다시 있기 힘듭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요인은 다음 선거 때는 별로 없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또 한편으로 경계 실패의 측면도 있는 겁니다. 이건 미리 예상이 됐던 거니까. 자, 그러면 공천 실패 문제는 항상 보면은 공천 갈등, 공천 작업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그러면은 공천 실패를 갖다가 하지 않을 과연 그러는 도리가 있냐. 이 부분은 사실 이제는 자신있게 얘기할 사람은 없는 겁니다. 이게 실패하면 항상 리더십 문제니까요. 그럼 그 리더십을 갖다 바로 세울 수 있냐. 자, 이렇게 되면은 선거 평가는 했는데 다 고개 끄덕끄덕 했는데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그것을 갖다가 고칠 수 있는지는 다 오리무중 미궁으로 빠져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선거 평가를 할 때는 이 선거 데이터를 1차적으로 선거 데이터들을 갖다가 자세히 뜯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갖다가 좀 잘 살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선거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제 여론조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의도 연구원에서도 판세 분석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전략 전술을 갖다 수립을 하는데 그러면 그 판세 분석 조사하고 그 다음에 선거 전략하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제 연계되냐 이런 거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따져보면 책임 소재가 이제 이렇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게 여의도 연구원이 원래 이제 냉정한 판세 분석을 하기로 아주 전편이 나 있습니다. 이쪽에서 4월 29일부터 30일 1차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4월 한 5, 6일 2차 그 다음에 4월 8, 9일
7, 8일 3차, 그 다음에 4월 10일 4차 이 판세 분석을 갖다가 했습니다. 이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자 그때 이제 뭐냐면 1차 판세 분석에서 대략 그때 지역구 130석이 예측이 됐습니다. 수도권 50석 포함해가지고 할 만한 선거였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압승은 아니지만 신성이 가능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2차, 3차, 4차로 내려오면서 쭉 지지율이 미끄럼틀을 탔다는 겁니다, 이게. 자, 그리고 나서 3차에서 4차로 내려올 때는 4월 10일 전후 해가지고 그때 박영준이 그랬습니다. 80석도 위태롭다 그랬습니다, 지역구. 큰일 났다 그랬어요. 이 판세 분석들 조사들이 뭐냐면 여의도 연구원에서 쭉 조사한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앞에 뭐 공천 문제, 뭐 탄핵 문제, 50가지 문제들 다 있습니다, 이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29일에서 30일 1차 조사에는 지역구 130석이 예측이 됐던 겁니다, 이게. 그러면 비례까지 합치면 150석이 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게 미끄럼틀을 탔느냐? 이제 이거를 1차적으로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당연히 어떤 거기서 있었던 사건들을 뜯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코로나 현금 살포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쪽에서 1인당 50만원,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을 얘기할 때, 그러면서 이제 소득하위 50% 할래, 70% 할래, 이쪽에서는 뭐냐면은 1인당 50만원, 그 4인 가족 기준 200만원을 갖다가 황교안이 내질렀습니다. 이게 그 100%로 하겠다 내질렀고, 거기에 대해서 유승민 등이 반대했고, 아마 보수 지식사회에서도 많이 반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그 뒤에 말기에 가가지고 지금 나왔듯이 현금을 갖다가 209만 가구 한 400여만 명에 대해가지고 40만원씩을 갖다 돈을 갖다 뿌렸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예고됐던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이제 이른바 막말이라는 공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거 제가 이제 바로 제가 당사자입니다, 이게. 이른바 이제 연타석 세대 비하 발언으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내용도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3040 세대 논리없고 무지개, 이렇게 그 YTN이 보도가 나왔어요. 제가 봐도 열받을 만한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발언을 갖다가 하질 않았습니다. 자, 30대 중반에서 40대, 그러니까 60, 70대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왔는지를 갖다가 알고 있다. 그래서 그 문제의식이 논리가 있다. 그런데 30대 중반에서 40대는 논리가 아니라 막연한 정서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거대한 무지와 착각입니다. 했는데 앞뒤 잘라버리고 3040 세대 논리 없고 무지해 이렇게 나간 겁니다. 이거 제 말에 불찰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그 당연히 어떤 선거 상황에서는 지금 언론이 사실은 관영 언론이지 않습니까? YTN이 어떤 회사입니까 이게? KBS, MBC가 어떤 회사입니까 이게? 게다가 또 종편들도 사실은 다 목줄이 이제 좀 인허가권에 의해서 목줄이 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그러면 관련 언론이 선거 시기에는 항상 이렇게, 선거 그 정책 실패의 책임을 갖다가 제일 보도하기 좋은 게 막말 시비 아닙니까? 그러면 막말 시비는 충분히 예상됐는데, 일단 이렇게 걸었는데, 문제는 두 번째 건데, 그게 뭐냐면은, 그 나이 들면 장애인이 다 된다. 그래서 장애인 체육관을 지을 때는 나이 든 사람들을 의식을 해서 다 같이 설 수 있게 지어야 된다, 요겁니다.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노인 배려 발언인데, 이걸 갖다 노인 평화 발언으로 이제 이걸 했는데, 이 역시도 YTN이 사실은 주도를 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을 진위도 알아보지도 않고, 실도 치지도 않고, 해명을 갖다가, 그 다음에 이걸 로컬 이슈로도 막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덜컥 제명을 하겠다고 하니까, 아니,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그러면은 뭐 막말 찾아내기 쉽지 않습니까? 뭐 차명진 막말, 주동식 막말, 황교안 막말, 아무개 막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정권 심판 프레임이 막말 심판 프레임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이렇게 타격을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엄밀하게 조사를 해보면은 이거는 그 김종인과 황교안으로 대표되는 선대위원장들의 그 선대위의 실패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 가장 엄밀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바로 여의도 연구원을 해체하겠다는 얘기 나온 겁니다, 이게. 선거를 갖다가 제대로 평가를 안 하니까 말입니다. 책임자들이 돌아서가지고 자기한테 가장 아픈 얘기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그 집단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 제 얘기의 핵심은요,
선거 평가 잘해야 된다는 거고 선거 데이터로 그걸 엄밀히 잘 따져봐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선거에서 가장 상관관계 높은 게 얼굴 잘생긴 사람 됐나? 아닙니다. 운동 잘하는 사람 됐냐? 아닙니다. 정책 공약 좋은 사람 됐냐? 아닙니다. 선거에서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정당 득표율인데 정당 득표율을 오른 보수 오당합하고 진보 오당합을 딱 대보면 됩니다. 보수 오당합이 뭐냐? 미래한국당, 그 다음 우리공화당, 친박신당, 그 다음 기독자의 통일당, 그 다음에 국민의당입니다. 이 합쳐놓으면 44대 52 구도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가고 전 지역구를 뜯어봐도요. 이게 뭐냐? 밭의 상태를 얘기하는데 나쁜 밭에서 당선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 뭐냐면 좋은 밭에 꽂힌 사람들만 당선됐다는 얘기입니다. 83년대 외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자, 그 얘기는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면은 밭을 좋게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이게. 정당의 어떤 지지율과 득표율을 갖다가 올리는 게 모든 것의 관건이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비호감도를 개선할 거냐 이겁니다. 그 비호감이라고 하는 거는 인수분해를 해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갖다가 야 중도 외연 확장 못해가지고 졌다 예컨대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된다 그러면은 아스팔트 우파하고 거부하고 결별하고 그 다음에 어떤 중도 깨어나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무식한 결론을 갖다가 내리게 됩니다. 근데 이런 형태 자체가 사실은 비호감입니다. 제대로 된 어떤 성찰 반성 없이 반성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익숙한 과거와 결별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바로 이때 비호감 요소입니다. 이게 선거에 대해서 패배의 책임자를 갖다가 다시 한번 또 올리는 것도 역시 비호감입니다. 스스로 자각 노력도 자각 능력도 없는 집단임을 전매하는 것도 비호감론입니다. 제 얘기는 핵심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정당들의 비호감도를 갖다가 이렇게 낮출 거냐 이런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당 득표율을 갖다가 좀 보고 냉정하게 판단해 보면은 지금이 44대 52 구도인데 지금 현재 보수 5당 합은 사실은 최저까지 내려와 있는 겁니다. 저쪽은 굉장히 거품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2년 뒤에 대선 총선을 할 때 이쪽에서 웬만만 하면 조금만 잘하면은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 핵심은 뭐냐면은 바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어떤 비호감도를 갖다 어떻게 낮출 거냐 그런 거고 비호감 요소가 한 10개 정도가 굵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낮출 거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이 논의를 갖다가 모으면은 2002년 뒤에는 반드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절탁공기라고 내부의 어떤 혁신과 그 다음에 여기 시민사회의 외부의 혁신 이것이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저는 비호감도를 개선할 수 있고 정당 득표율 44%를 갖다가 50%로 충분히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2022년에는 모든 묻는 결과를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은 좀 초과됐지만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순서는 우리 주동식 대표님 자리를 바꾸시네. 역시 순발력이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이크가 하나가 안 되니까 자리를 바꾸셨으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동식 대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데 원래 45분부터 시작했어야 되는데 57분까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짧고 압축적으로 세게. 저도 이번에 막말이란 막말 먹으라는 소리를 꽤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다른 수위로 보자 그러면 제가 방금 발표하신 김대호 소장 부사 한 10배 정도는 더 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로 제가 발언한 내용이 그런 거였습니다. 메인 슬로건이 문재인이냐 대한민국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조 한 대가 충격을 준 그런 슬로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보조 슬로건으로 호남이 변해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TV 토론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문재인의 방중 발언이나 또 코로나19 대응을 보면은 문재인이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아니면 시진핑이 임명한 중국의 남한 총독인지 의문스럽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언론이 많이 문제 삼은 것은 제가 이 5.18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어요. 좌파들이 광주에서 5.18을 빌미로 시민들을 볼모 삼아가지고 관련 시설과 행사 그리고 단체 등을 계속 늘려서 소위 말해서 편하게
우위 도시가 하려는 그 목적을 위해서 5.18을 악용을 하고 이 시민들을 볼모 삼아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행태를 부리고 있다. 그래서 광주가 생산은 없고 제사에 매달리는 도시가 되고 있다. 그래서 5.18뿐만이 아니라 뭐 세월호니 뭐니 무슨 안 좋은 일만 생기면은 이 광주에 쫓아가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도시가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생산이 없고 제사에 매달리다 보니까 해마다 청년 인구가 5,000명씩 줄어들고 이 기업들이 기피하는 도시가 되고 있다.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저한테 막말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게 막말이라고 그랬습니다만은 사실 제가 이게 저에 대해서 온갖 욕을 하는 네이버 댓글들 한번 좀 봐봤어요. 제 막말이라고 보도한 기사들 댓글을 이제 봐봤는데 제목만 보면은 거의 때려 죽일 것처럼 제목이 나와 있는데 막상 댓글을 보면은 이게 왜 막말이냐 맞는 말 했네 그런 댓글이 한 7대3 정도로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댓글을 다 보진 않았습니다만 댓글을 전문적으로 분석하시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목은 엄청나게 좀 그 언론의 입맛에 맞게 가공을 하는데 제 말을 보도를 하려고 그러면 제가 한 말을 인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맞다고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고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문제로 느끼는 것은 이 언론이 막말 프레임을 씌웠는데 정작 제 메시지를 가지고 문제 삼는 건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 메시지가 문제라면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었을 거예요. 이게 왜 문제인가? 근데 왜 문제인가를 가지고 한 것은 없고 그냥 막말이라고 덮어씌운 겁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아니라 그런 식의 말이지 이게 왜 문제인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그 논리적으로 짚거나 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제가 뭐 세월호를 그런 말도 했습니다. 세월호 그 아예 뭐냐 해마다 뭐 천천씩 만들어서 계속 침몰시키자. 그러면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얼마나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 뭐냐면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 해놓고 일종의 비유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월호란 게 좌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무슨 이야기를 과학적인 근거를 대도 인정하지 않고 계속 2차 조사, 3차 조사, 4차 조사 앞으로 무한정 계속 조사할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정부가 편하게 앉아서 제대로 정부 예산 따는데 일거리 무한정으로 만들 수 있다. 이제 일종의 비유였거든요. 이거 보면은 지금 이 세월호 그동안에 백사 하나가 제대로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우파가 사실은 이제 김기호 소장도 여러 피해자입니다만은 좌파가 실은 메시지를 문제 삼은 것도 아니고 그런 데서 메신저 저를 문제 삼은 거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제 고향 광주에 대해서 5.18에 대해서 비판했던 건 제가 그동안 누구 못지않게 호남 혐오나 이것에 대해서 싸워왔던 사람이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메신저가 문제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메신저가 문제라고 하면 평소에도 호남을 혐오하고 5.18 욕하고 그랬던 사람이라면 메신저가 문제겠지만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결국 이 사람들이 문제 삼는 건 메시지가 아니라 그 이미지 덮어 씌우기 그것에 지금 매달 그 좌파가 이걸 무기로 삼고 있고 메시지냐 이미지냐 하는 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관건이라고 봅니다. 지금 좌파들은 원래 그 감성팔이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송장팔이, 시체팔이, 관장사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전부 이를테면은 논리나 이미지가 없이 메시지가 없이 이미지 그냥 겉으로 얄팍하게 순식간에 보이는 이미지 장사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파가 저는 이번에 막말 프레임에 굴복한 게 이 좌파의 이미지 정치에 한국 손을 들고 백기를 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파가 이번에 지금 방금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좌클릭하는 것이 우리의 그 어떤 혁신의 방향이냐? 저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건 방향을 잘못 잡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대신 우리의 혁신 방향을 할 필요가 없느냐? 저는 혁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처참하게 실패했고 여기서 탄핵 문제에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탄핵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게 뭐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만은 저는 탄핵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아닙니다. 우파 전체에 대한 탄핵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럼 바꿔야 됩니다. 그걸 인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바꾸는데 엉뚱하게 좌클릭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우파 내부의 이 변화를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거 뭐냐? 간단히 말해서 아까 메시지냐 이미지냐 이야기했는데 이미지가 아닌 좌파들이 이미지 공세를 하면 우파는 거기에 대응해서 제대로 된 메시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메시지 만든 적이 있는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 단적인 증거가 뭔가? 우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 저 어렸을 때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빨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파는 주로 말하지 말라는 말을 죽이는 정치를 해왔습니다. 근데 정치는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전쟁 대신에 하는 겁니다. 전쟁 대신에 하면 뭘로 하는 전쟁이냐? 말로 하는 전쟁입니다. 말로 하는 전쟁. 말로 적을 이겨야 돼요. 그런데 우파가 말을 제대로 만든 적이 있었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을 만들어야 되는가? 정당 내에서 말이 유통되고 그 말로 만들어진 컨텐츠가 유통돼가지고 컨텐츠가 유통돼서 그 결과로 리더십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우파의 위기의 핵심은 리더십 창출에 계속 실패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을 통해서 그 콘텐츠를 가지고 승부를 해서 이긴 사람이 리더십이 돼야 됩니다. 우파가 그거 안 하고 있거든요. 그걸 하는 걸 해야 되려고 그러면 저는 진성당원 만들어야 되고 제대로 당비 내고 한 달에 당비 1,000원, 2,000원도 안 되지. 당비 10,000원 이상 내고 교육받고 이분들에게 공천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선거 때마다 무슨 공천 가지고 난리 브루스를 치는데 진성당원에게 공천권 돌려주고 이분들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컨텐츠를 가지고 승부하는 사람이 이길 때 저는 우파 정당 내에서 제대로 된 리더십이 만들어지고 우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